네, 3부 세종의 비전 경영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훈민정음 창제와 사군 육진 개척, 그다음에 수령 고소 금지법을 개정하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오늘 책에 굉장히 중요한 심장과 같은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와 문화, 국가 비전, 특히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훈민정음이 왜 이렇게 위대한 창제가 업적인가, 참 멋진 말인데요. 영토를 넓히고 제도를 정비한 군주는 있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든 임금은 유일하다고 했는데요. 그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그 중국 대륙을 지금 이렇게 영토를 넓혔지만 문화 대혁명으로 자기 문화를 말살하고 백성들의 그 기근으로만 3천만 명이 죽고 반대하는 사람들 약 2천만 명을 죽이고 스탈린도 자기 백성 4천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이런 군주들은 참 그런 군주에 비한다면 참 세종대왕은 그 백성을 위함으로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왕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저는 너무 놀라워서 저는 이스라엘의 다윗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문자가 창제됨으로써 중국의 오랜 사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의 품위를 세웠다. 그리고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로 권력이었거든요. 이 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근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했고 또 이 문자로 의사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백성 중에 억울한 사람이 줄게 되었다. 특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글씨를 쓸 줄 모르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막 죄목을 그 관절들이 막 쓰면 그냥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한글을 창제하게 됐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적을 이 쉬운 문자로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조상들의 역사를 쉽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왜 이것을 비밀로 했는가? 보통 그 세제 개혁 같은 민생 문제는 장기간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세종대왕은 토론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토론 대상이 아닌 거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군주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어서 훈민정음 창조는 세종의 초특급 비밀 프로젝트였다. 특히 외부에는 사대국인 중국의 적이 있었고 내부에는 유교적 세계관에 함몰된 사대부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것을 토론으로 했다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외교적인 갈등이나 반대파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추진해서 반드시 성취를 시킨 그런 놀라운 조선시대 최고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그 최만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왜 이걸 반대했는가를 잘 보면은 또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 업문 창제는 대국을 섬기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얼마나 사대주의가 깊이 뿌리내리는가 알 수 있죠. 또 이걸 하게 되면 성리학을 배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또 한문을 이 언문 창제를 하면 이 과거 제도가 무너지고 세자의 공부가 방해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 그 당시 이런 관리들이 얼마나 백성들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참 이 사고가 굳어 있는지, 또 세종과는 얼마나 그 거리감이 있는지 그 마음 씀씀이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창제 목적은 문자의 통일이 곧 국가의 통일이고 문자가 국가의 문화적 수준이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참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문화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자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고양시킨다. 문자를 통한 언어가 통함으로써 사회 계층의 벽이 무너지고 소통이 원활해진다. 문자를 통한 언어적 소통을 통해 군주가 백성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13장의 영토 비전 4군 6진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북방 영토가
이렇게 규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만강도 우리 영토로 규정되지 않고 해서 특히 관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강원도 원산 지역이거든요. 용성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국경을 스스로 내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옛날 고려 영토, 옛날 통일신라 영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그 당시 인구도 별로 없어서 그 우회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천이라는 사람과 김종서가 나타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이 김종서의 마음이 뭐 세종의 마음이었죠. 그래도 세종대왕은 이런 일을 처리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조화롭게 했는데 영의정이었던 황희를 7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도 황희마저도 용성 후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마침 여진족 간에 분열이 일어나서 영토에 공백기가 생겼을 때 이때 김종서가 나서서 북방에 있는 북방으로 우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두만강에 번진을 설립하고 백두산을 조선의 영토로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조선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됐죠. 특히 이 개척의 주역이 김종서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 무능하고 뭐 일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곤장 맞던 그런 관리에 불과했는데 세종은 그를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김종서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었지만 세종대왕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돼서 북방 육진 개척하고 사민 정책을 추진해서 국가의 예, 중추 인물이 되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척지 촌토라도 국토를 줄일 수는 없다. 이게 김종서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그는 60 나이면 그 당시는 완전 그 노인인데 세종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지였던 함경도로 갔다. 예. 지금도 북한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이잖아요. 그 조선의 한양을 멀리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도 그 순종해서 그 거기까지 가서 국토를 지킨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했는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편지를 오가면서 의사소통을 했고요. 그 김종선은 세종을 대신해서 반대파들을 대항하여 북방의 백성을 이주시키고 백두산에 조선의 깃발을 꼽는 그런 훌륭한 왕이 그 장군이 되었고요. 또 대마도 정보를 또 있는데 충남 서천에 외선 50척이 출현했는데 그 당시 한 1만 군사가 침입했다는 거예요. 이때 신하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적들이 돌아가기만 기다려야 했다. 그 당시 왜군이 굉장히 기가 세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이때 태종이 공세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여 왜구들의 주둔지인 대마도를 쳐야 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보름만 있다 왔대요. 그리고 제발 좀 우리한테 좀 순정해 달라. 뭐 항복해 달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더 오히려 애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해 보였지만 보름 만에 철수함으로써 우리 땅이 되지 못했는데 이 저자는 이걸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 완전 머물러 가지고 우리 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땅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냥 철수한 것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 제도를 만들었는데 특히 수령 고소 금지법을 만들었는데요. 금지법이 있었는데요. 그걸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 수령 고소 금지법이 상급 관리가 잘못해도 백성이 고발할 수 없다. 지금 말하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중국의 당 태종도 상전의 반역을 백성이 고발하지 못하게 하라. 주자도 백성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수령은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말라. 고려가 500년을 유지한 이유도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하가 임금의 허물을 들추고 아들이 아비의 허물을 들춰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당시에 그 관례였는데요. 세종은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다가 1433년에 세종 제15년 때 수령
고소 금지법을 개정해서 자기 원한과 억울함을 고소하는 소장을 받아주는 이런 법을 개정했고요. 대신 관리 오판은 처벌하지 말라. 백성들이 억울함을 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바른 정치가 아니다 하면서 이것도 그 당시에 엄청난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자기 억울함을 고소하도록 하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용했는데요. 이 세종의 생각은 근대 서양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흡사했다. 실제로 법을 적용했는데요. 집현전 공무원 중에 권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첩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채의 처가 젊은 첩을 질투해서 학대한 것을 권채가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 죄가 뭐냐면 첩을 감금하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밥 대신 똥을 먹게 했다. 그 똥 속에 있는 구더기를 억지로 삼키게 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 죽지는 않아서 그 죽음 위기까지 갔는데요. 이게 고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 당시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권체를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세종이 말하기를 노비도 인간이다. 노비는 비록 천한 백성이지만 역시 하늘 백성이 아닌 바가 없다. 이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너무나 혁명적인 법 적용이었고요.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을 감동시켜라. 마음을 경영했다. 이거 뭐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세종이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를 해서 또 헌능이라는 그 왕의 그 조상들의 묘를 만들 때 만들면서 그 곡식을 그 길가 곡식을 많이 상했나 봐요. 옛날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걸 다 보상해주고 3배 이상을 지급해주고 관노들의 출산 휴가제를 도입하면서 또 산후 휴가도 주고 또 세종대왕은 그 출산 전후 100일로 그걸 늘렸고 여종의 남편에게도 남편도 30일간 휴가를 주는 요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 파격적인 것을 했고요. 특히 노인들을 공경해서 90세가 되면 천인이라도 모두에게 쌀 2석을 주었고요. 100세의 경우 남녀 모두 천인을 면제해주고 동시에 칠품에 그, 그 여자에게는 봉작을 수여해주고 그러면서 노인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90세, 100세가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노인들을 정말 공경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서 노비들, 죄수, 고아와 같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인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주었고 특히 하늘이 만물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베풀듯 국왕도 모든 백성들에게 고루 은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특히 백성들의 편안한 삶과 죽음을 위해서 백성이 건강하게 자기 수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군주의 의무다. 유아 사망을 막기 위해 재생원을 개선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재생원을 온도방을 만들어주고 서늘한 방을 만들고 밥 짓는 곳을 만들고 특히 사람을 뽑아서 급료를 주면서 구호를 계속 하게 했다는 거. 또 겨울철에 이불을 제공하고 소금, 젓갈, 미역을 지급하고 고아를 버린 자를 고발하고 데려온 자를 키운 자들에게 상을 주고 출산을 앞둔 여종과 남편까지 휴가를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왕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야, 왕에게 험담한 백성은 그냥 사형인데 세종대왕은 자기 험담해도 그들 용서했다는 거. 야, 이건 참 놀랍습니다. 남녀 분별로 치료받지 못하는 처자들을 위해서 여자 의사를 선발해서 교육시켰다는 것. 이것도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결론은 세종은 이스라엘의 다윗과 흡사한 군주였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노비조차도 하늘이 낳은 백성이라고 하였고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 칼빈의 국가론과 동일해요. 이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관으로 칼빈이 말했잖아요. 세종은 하나님이 주신 조선의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살았고 그 결과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해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국가는 부강해졌고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에 종사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부부 간에 우애했다. 백성들은 평범하고 사소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야, 이게 조선의 동방의 이스라엘,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참 대단한 나라를 가꾼 세종대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